우리 경제 뭐가 문제인지 혼쭐 나는 시간, 혼쭐 경제 이광수 명지대 겸임 교수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자, 지금 중동 정세가 갈수록 악화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때릴 수도 있다. 이런 외신 보도가 있잖아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진짜 이란의 석유 시설 타격하면 이거 세계 경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세계 경제가 불안한 상황 속에서 원유 생산량으로 하면 3%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가중되면 세계 경제가 좀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일단 원유 시설만 보면 가장 큰 이란의 고객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영향이 좀 클 가능성이 있다. 일단 원유 시설의 폭격이 가해지면 그런 전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공격이 완전히 임박한 거는 아니잖아요. 전망이 있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유가가 급상승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일주일 새에 유가가 국제유가 9% 이상 급등했는데요. 약 2년 만에 최대 주간 상승 폭입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게 그동안 7월 이후로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어요. 그래서 유가가 하락한 상황 속에서 이런 이벤트가 생기니까 상승하는 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실제로 이런 불확실성이 가시화되고 공격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국제유가의 상승폭이 좀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요. 유전 공습 말고 다른 대안을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가는 좀 내렸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에는 일단 미국에서 이란의 석유 시설을 직접 타격하는 걸 논의 중이다. 이렇게 이제 시사했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유가가 5% 넘게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유전 공습 외에 다른 대안을 생각할 것 이러면서 이제 좀 상승세가 둔화됐는데요. 미국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 국제 유가가 올라서 특히 이제 미국 물가에서 이런 어떤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안한 모습을 보면 다시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위축될 모습을 보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지금 전문가들은 봅니까? 이 유가의 앞으로의 추이를요. 일단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유가가 하락했는데 더 이상 하락할 가능성은 적은 상황 속에서 이런 불확실성이 가중되니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는 판단이 많고요. 그런 전망이 또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최소 한 100불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란이 어쨌든 좀 금수 조치가 있으니까 전 세계 매장량은 많아도 이 실제로 산출해서 시장에 푸는 양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생산량이 미미하니까 그거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그렇죠. 이란은 이제는 원유 매장량은 많은데 기본적으로 생산량이 적어요. 가장 큰 이유는 이란을 그동안 경제적으로 봉쇄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란 원유를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훨씬 더 중요한 건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해서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쿠웨이트, 이라크 같은 나라들이 원유나 가스 이런 곳을 대부분 이 지역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일종의 수출하거든요. 그런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유가가 크게 상승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150달러 이상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란의 이런 공격이라든지 특히 이란의 공격에 대응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유가의 상승폭이 크게 커질 수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유가가 좀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주식 시장에는 어떻게 작용하는 건가요? 이거 원유 관련된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일단 유가가 오르니까 ETF 특히 원유 상장 지수 펀드들이 상승폭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6% 5% 이상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는 당분간 좀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가장 큰 저희가 걱정거리는 전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주식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불확실성이다. 그러면 이런 공격이라든지 어떤 국제 정세의 불안 요인이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대두가 되면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의미 있게 행동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교수님. 네. 실제로 이스라엘의 이란 정유시설 폭격하면 네. 그러면 유가는 뭐 $100를 넘어서 $200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저는 $100 넘기는 좀 쉬워 보이고요. 예. 제 개인적으로는 $120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격이 이루어지면. 네네. 예. 그러면 세계 경제는 어느 정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발발했을 때도 그때도 이제 유가 올라가고 뭐 공급망 문제 있었잖아요. 그때보다 네. 더 심각해진다고 보세요? 뭐 그때보다도 전 또 파괴력이 크지 않느냐 보고 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예. 상대적으로 그런 어떤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려를 이미 했었고 뭐 반영이 돼 있었는데 지금 세계 경제가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특히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고용 문제라든지 경기 침체의 우려가 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떤 전쟁 이슈가 나오면 당시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당시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미국 금리 얘기 좀 해볼게요, 교수님. 네. 네. 그러면 금리요 앞으로 더 내릴 거로 보세요? 아니면은 그대로 유지할 거로 보세요? 왜냐하면 물가는 잡혔다고 하고, 네. 이거 불확실성 때문에 세계 경제는 좀 위축될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금리 더 내리지 않나 이 전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셔야 될 게 금리 인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경기 침체와 이런 네. 불안 요인이 금리 인하를 만들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산 투자를 할 때 금리 인하되면 자산 가격이 오릅니다. 이 등식이 성립 안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우려가 있어야만 금리 인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시장을 좀 이렇게 단순한 공식에서 벗어나서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미국은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우리나라 금주에 이제 네. 금통위가 있고요. 금리에 대해서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요. 사실 금리 인하의 폭은 좀 적어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경기 위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물가도 안정되고 있고 그래서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그렇죠. 예. 뭐 계속 강조드리지만 가계부채가 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금리 인하 폭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예측에 보건대 금리 인하가 소폭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실은 가계부채나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좀 감면해주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겁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융정책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의 문제라든가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한계 차주들에 대해서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되면 가계부채를 늘리는 부작용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소폭에 그치고 일단 그런 문제들은 재정정책을 통해서 계속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동시에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생활경제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이 배달 수수료 이거 사실은 코로나 때 배달업체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배달 수수료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배달앱하고 외식업계하고요. 이거 배달 수수료 문제로 갈등이 지금 격화되고 있잖아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 외식 업체가 이 배달비 손실 보전을 위해서 이중 가격제를 운영 중이다. 뭐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네. 이중 가격제라는 게 이게 정확히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일단 이게 배달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수수료를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배달을 받는 소비자는 거의 수수료가 없어요.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업주한테 수수료를 올려서 받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업주들 입장에서 이 고스란히 수수료 비용이 올라갔으니까 오히려 이거를 또 구매하는 사람한테 배달하는 가격은 비싸게 하고, 예. 예를 들어서 가게에서 먹는 그 가격은 상대적으로 좀 싸고 이런 이중 가격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수수료를 또 배달하는 예를 들어서 고객들한테 상대적으로 이렇게 물리겠다, 뭐 이렇게 부담시키겠다 이런 모양새가 이중 가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소비자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수수료가 없어져서 좋아했는데
예. 음식료가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지금 외식 업체들이 부담하고 있는 수수료가 어느 정도예요? 일단 주문당 9.7%에서 9.8%의 수수료를 내고 있고요. 9.7%요? 그렇습니다. 거의 1할인데.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3만 원어치를 배달하면 3천 원 정도 부담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수수료고 배달비가 또 약 3천 원 이상씩 이렇게 부과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수료와 배달비를 감당하다 보니까 이런 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부담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 최근에 배달업체들이 수수료 많이 올렸는데 네. 배달업체들 제가 알기로는 흑자를 많이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엄청나죠. 흑자의 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또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뭐 기업은 항상 그렇지만 네. 돈을 계속 벌고 싶어 합니다. 나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만 벌어야지. 이런 회사는 없지 않습니까? 뭐 그렇긴 한데 뭔가 가격을 올릴 때는 그래도 대외적인 명분이 있을 건데 적자 폭이 너무 커져가지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도 아니고 네. 흑자를 많이 보고 있는데 돈 더 벌라고 대놓고 그렇게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명분이라는 게 있습니까? 혹시 내거는? 그러니까 각 사마다 명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위 업체는 뭐 그거에 대해서 관리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이 있고요. 2, 3위 업체는 사실은 흑자폭이 크거나 아니면 오히려 적자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어떤 개별적인 회사의 모습 때문에 이런 이제는 수수료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배달앱 통해서 제일 많이 시켜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치킨입니다. 네. 그런데 이 5대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이 배달앱 클럽 서비스 탈퇴 또는 뭐 이용 중지 이거를 결의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치킨을 가장 많이 배달하는데 최근 이런 어떤 5대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뭐 배달의 민족 주문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고요. 그래서 점주들의 배달의 민족의 중개 수수료 인상과 그리고 배달비 전가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배민 클럽 뭐 이런 사용 중지나 탈퇴를 결의한 상황입니다. 이거 혹시 배달앱 수수료율이요. 이거 뭐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일단 업체에서는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 매출로 부과하겠다. 무슨 얘기냐면 매출이 많은 가게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좀 높게 하고 매출이 적은 업체는 수수료를 낮게 하겠다. 이런 방안을 발표하는데 전 근본적인 방안은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 배달 수수료의 가장 큰 문제는 쉽게 말해서 매기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에 예를 들어서 가게 점주 입장에서는 완전히 의뢰 관계잖아요. 그래서 가게 점주 입장에서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많이 만드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해 보이고 일종의 독과점의 폐해 뭐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일반 기업이 이 시장에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투자비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뭐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공이 예를 들어서 정부라든가 지자체가 이런 앱 시장에 들어가서 일종의 매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공공 그래서 배달앱. 맞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라든가 전라도 지역에서 이미 공공 앱이 출시가 됐고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개하는 역할이 업체가 생기려면 당연하게 그러니까 점주 입장에서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배달 수수료 회사들도 서로 경쟁하게 되고 서비스라든가 이제 점주한테 잘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라는 거죠. 그런 시장 환경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혼줄 경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광수 명지대학교 겸임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